트럼프는 잘 아시다시피 중국에 대해서 공격 수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네. 동맹국을 포함한 모든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 외국 기업에 대한 유리한 보조금 폐기하겠다는 그런, 더 나아가서 미국 시장으로의 수출은 막고 미국의 제품을 판매하고 싶으면 모두 다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플러스, 미국 대선 결과가 불러올 경제적 파장에 대해 알아봅니다. 국제통상 전문가죠. 국립외교원의 이효영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미국 대선, 저는 한 그래도 또 2, 3일 끌고 재검표 일어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네. 교수님은 대선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좀 뒤돌아가 보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바이든 대통령에서 카멜라 해리스로 바뀐 후에 처음 몇 달간은 네. 해리스가 좀 더 유력한 후보로 점쳐지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도 바이든보다는 해리스가 좀 더 높았고 예. 대선 후보 간 TV 토론에서도 초반에는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가 갑자기 해리스로 바뀌는 바람에 연합도 잘 안 되고 준비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내세우는 정책 공약들을 보면 민주당의 정책 공약보다 훨씬 더 좀 강렬하고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트럼프가 바이든 정부 약점을 굉장히 잘 꼬집어서 네. 공략을 했었는데 해리스 후보가 이에 대해서 잘 방어도 못했던 그런 점들이 이제 크게 분위기를 좌우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미국의 국내 정치 분위기도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 8년 전의 미국과 지금의 미국은 국내 정치적인 분위기가 훨씬 더 보수적으로 변한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집권해온 시기 동안에도 사실 미국의 보수화 그리고 이제 자국 우선주의 이런 기조가 전혀 바뀌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그동안 이제 그 세계 경찰 노릇 또는 네. 이제 공공재 예.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면서 세계적으로 이제 경제가 부흥하게 되고 이제 개도국들도 굉장히 부상을 하게 되는데 그 네. 과정에서 중국이라는 이제 국가가 부상을 하게 되면서 그런 어떤 그 국제 정계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야욕들을 이제 드러내게 되면서 그동안 미국이 사실 이제 경제 그 책략상 이런 다자주의적인 국제 경제 질서가 미국한테 굉장히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그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판단이 섰던 것 같고, 미국 국내 경제 이슈들도 굉장히 이제 좀 안 좋으면서 이러한 보수화 그리고 미국 중심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로 이렇게 계속 변하게 되면서 트럼프가 내세우는, 그러니까 공화당이 내세우는 정책 공약들이 이런 미국의 이런 어려운 점들을 더 잘 반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렇군요.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두 후보의 공약들 중에는 트럼프는 방금 말씀 주셨던 어떻게 보면 미국 내에 보수화되고 있는 기질을 더 잘 반영해서 이걸 공약화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입장이 더 중요하죠.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결국 당선이 됐는데 교수님의 뭐 사견이어도 되고요. 아니면 관련 업계에 계신 전문가들의 중론이어도 상관없습니다만 이게 우리에겐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사실 이제 해리스 후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이제 대부분 계승할 것으로 전망됐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 미국 정책 방향이 이제 지속성 그리고 안정성을 이제 계속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우리에게는 그래도 좀 예측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트럼프는 잘 아시다시피 당선되면 이제 중국에 대해서 공격 수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네. 동맹국을 포함한 모든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외국 기업에 대한 유리한 보조금을 네. 폐기하겠다는 그런 입장도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 시장으로의 수출은 막고 미국의 제품을 판매하고 싶으면 모두 다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미국에서의 현지 투자를 통한 진출만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트럼프 일기 때 한미 FTA 개정 네. 요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개정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했었고, 그리고 미국의 이제 자동차 시장을 이제 보호하고자 하고 무역 적자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직도 강하기 때문에 상당한 압박을 받았었고 이런 점들을 상기해 보면 앞으로 굉장히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가장 억제하려고 하는 나라는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전기차 시장에 우리 자동차들이 들어갈 여지가 더 높아진다든가 중국산 반도체라든가 이런 물건이 미국에 수출되는 것이 일부 장애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좀 더 그 빈틈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여지 이런 건 없나요? 그런 점도 물론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중국에 대한 관세를 높이게 되면은 이제 중국 제품들의 미국 시장 판매가 줄어들게 되고 그 공백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메울 수도 있는 그런 그 기회도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 분야나 뭐 그런 전기차 분야에 있어서 중국산 제품이 이제 미국에 진출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또 수혜를 볼 수 있게 되는 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의 공급망이 중국의 공급망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산 소재나 부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중국에서도 생산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이제 미국 시장으로 진출할 때 당연히 이제 진입 장벽에 맞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우리나라 시장이 중국의 우회 수출 통로라는 그런 인식이 네. 있거든요. 베트남,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중국의 저렴한 제품을 사용해서 부품과 소재를 사용해서 저렴하게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네. 그런 또 인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무역이 미국을 대상으로 갑자기 만약에 또 상승하게 된다면 무역 뭐 흑자 문제를 가지고 또 태클을 걸 수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한미 FTA를 또 뭐 활용을 해서 이러한 이슈를 제기할 수도 있고 뭐 한미 FTA가 아니더라도 무역 이제 흑자 한국이 이제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이제 계속 기록하게 된다면 그걸 가지고 당연히 문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만약에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든 이 난관을 잘 돌파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서 수출 성적표를 다시 좋은 성적표로 가져가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상 그러면 한미 FTA 더 개정 강하게 해야겠네 아니면 다른 식으로 또 압박해야겠네 이렇게 나오겠군요. 네.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앞서서 또 말씀 주신 내용들 중에서요. 보조금 지급하는 것도 철회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아니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 바이든이 약속을 해준 건데 미국에 가서 공장 짓고 뭐 하면 칩스법, IRA법 등을 통해서 보조금 준다고 약속했는데 이걸 갑자기 처리하겠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반도체 과학법이나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외국 기업에게도 사실 보조금 혜택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트럼프 후보가 대선 유세 과정에서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만 기업들이 반도체 과학법에 따라서 상당한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그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만든 반도체 제품과 기술이 모두 이제 대만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네. 미국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팩트는 좀 틀릴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가 외국 기업들이 받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서 또 최근에도 반도체 과학법의 보조금 이슈 가지고 또 언급한 적이 있다고 하고 네. 그래서 외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혜택을 어떻게든 좀 손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돼서는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전기차 세액 공제가 뭐 테슬라 같은 이제 미국의 전기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현대차나 기아차의 전기차 세액 공제로도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네. 되죠. 근데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이 사실은 보면 공화당 지역구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네. 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IRA 뭐 폐기 뭐 이런 가능성도 점쳐지긴 했는데 이게 또 그 공화당 지역구에서 또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무력화되거나 뭐 개편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낮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약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인 입법 성과가 네. IRA였잖아요. 예, 예. 그리고 뚜껑은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이지만 사실 실제 내용을 보면은 친환경 정책을 예. 위한 보조금 정책이기 때문에 폐기 가능성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예 폐기까지도요? 네. 그리고 사실 뭐 그 이제 법이긴 하지만 예. 이게 또 얼마든지 이제 의회에
에서 통과가 되면은 이제 법을 개편을 하거나 개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이 예전에는 이제 하원이 다수당이었던 상원이 이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었기 때문에 예. 충분히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이 됩니다. 네. 그것도 마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와 함께 실시된 연방 상원 의원 선거, 여기에서 공화당이 드디어 4년 만에 다수당이 됐더라고요. 그럼 하원도 다수당이 된 상황이 유력한 상황이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까지 공화당의 등을 업게 되면 방금 말씀 주셨던 IRA법 폐기라든가 개정 이런 것들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 거네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대통령과 행정부가 행정 권한을 통해서 단독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는데 네. 또 이제 법을 제정해서 어떤 특정 정책을 더 이제 좀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제 법을 제정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려면 미국 의회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상하원, 양원이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상원에서뿐만 아니라 하원에서도 이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트럼프 행정부는 상당한 힘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공화당의 여러 정책 공약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텐데 예를 들어서 통상 정책의 일환으로 지금 트럼프가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것이 상호 관세법이거든요. 예, 예. Reciprocal Tariff Act라는 건데 이것을 이제 제정하게 되면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어떤 보편 관세, 그러니까 모든 동맹국을 포함해서 이제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관세를 매기겠다는 이 보편 관세가 또 집행될 수 있는 그런 법률적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제로 집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실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하원에서만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민주공화 양당에 지지하고 있는 그런 현안만 의제를 중심으로 법률 제정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때리기 또는 이제 중국 견제를 위한 그런 목표의 법안들만 이제 제정을 할 수 있었는데 반면에 이제 민주당이 사실 추구하고 있었던 여러 뭐 빅테크 규제라든지 뭐 친환경 정책, 순수한 친환경 정책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지지를 못 받았기 때문에 법안으로서 그 미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그런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아무래도 그런 상황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점쳐집니다. 네, 그렇군요. 야, 어떻게 보면 트럼프 2기는 우리 가끔 출연해 주시는 박종훈 박사님도 그런 표현 해주셨는데 슈퍼 트럼프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의회까지 등을 업을 수 있는 상황까지 됐으니까요. 자, 이런 트럼프가 늘상 주장했던 게 미국 우선주의인데 그렇다면 이 미국 우선주의가 이제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에서 가장 우리 입장에서 타격을 입을 산업군 어디를 꼽으십니까? 네, 아무래도 트럼프 후보의 국내 정치적 지지 기반인 러스트벨트 지역. 의 산업군인 이제 철강 그리고 자동차 산업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제 이들 산업의 부활을 위해서 이제 국내 시장을 보호하고자 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관세, 수입 규제 같은 이제 보호무역주의적인 조치를 더욱더 강화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그 외에 또 새로운 조치가 있다면 또 강구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일기 때도 이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 관세를 이제 매기고자 하는데 마땅한 이제 기존의 수입 규제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국가 안보라는 목적으로 소위 말하는 2, 3위조 관세 조치를 거의 한 20년 만에 부활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국가 안보를 목적으로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 관세를 뭐 25%까지 부과하는 그런 굉장히 충격적인 정책들을 집행을 했었는데 그런 비슷한 유의 보호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특히 트럼프 일기 때 이제 미 무역 대표로 있었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어떤 또 새로운 정책들을 갖고 나올지 굉장히 좀 뭐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철강 산업은 당연히 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2, 3위조 관세 조치가 사실 이제 굉장히 우리 기업들한테 큰 제약이 됐었기 때문에 상황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자동차 분야에서는 이제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을 다시 부활하겠다라고 이제 트럼프가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통적인 뭐 디젤이나 뭐 휘발유 차량뿐만 아니라 사실 미래 성장 산업
이잖아요. 전기차나 친환경차. 물론 트럼프는 이제 친환경 정책을 지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또 자동차 산업이기 때문에 네. 또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이 어떤 또 보호를 위한 그런 조치들을 취하지 않을까 또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일론 머스크와도 굉장히 친한 관계를 그렇죠. 또 과시하기도 했었고. 이번에 베프가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 친환경차, 전기차 분야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 기업들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조치를 강행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그 미국에 진출하려는 외국 기업들의 행보들 중에서요. 제가 주목해서 보는 것들 중에 일본 제철이 UST를 인수하려는 이것도 어찌 보면 방금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런 제재를 우회적으로 피하기 위해서 이 UST를 명찰 달고 들어가면 이게 미국 기업인지 일본 기업인지 모호해지고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도 GM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한다고 하면 현대차 잘 팔리는 게 꼭 미국 근로자들의 초과 근무 수당이나 자녀 근무 수당 못 받는 일이 아니라 현대차가 팔려도 미국 근로자들이 성과가 받았네, 수당 받았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우회로를 나름대로 기업이 찾아가려는 행보 이렇게 이해도 될까요? 네, 지금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 뭐 바이든 행정부도 마찬가지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관세 정책을 이용해서 무역 이제 수출 장벽을 막 높이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외국 기업들의 수출을 못하도록 그런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현지 투자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현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바이든은 사실 외국 기업에게도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그렇죠. 썼었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이 외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미국 돈으로 외국 기업한테 돈을 더 벌게끔 한다. 이 아이디어가 기분이 나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외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통해서 현지 투자를 유도를 했던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둘지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현지 투자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는 그런 우회 예. 그런 진출 방식을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런 보조금을 이제 축소를 한다거나 감축을 예. 한다거나 아니면 또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국내 투자, 그러니까 국내 제품을 사용하도록 조건으로 삼는 뭐 로컬 컨텐트 리퀘어먼트라고 미국의 국내. 네네네 미국의 국내 제품을 소재로서 또는 부품으로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그런 요건들을 또 부과해서 보조금 지급의 조건으로서 부과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미국의 국내 산업을 부흥하는 네. 그런 방식으로 보조금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에 어떻게든 수출하고 장사해 보려는 기업들이 타입한 뭐 자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 지금 공장 짓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도 예전보다 덜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업을 하는 과정에서 제약 조건도 더 높아질 수 있는 미국산 물건을 써라, 미국 일자리를 제공해라 이런 게 더 높아지는 상황이라면 아예 우리 기업들이 이럴 바에는 그냥 그 공장 중간에 짓던 아니면 가동하려고 했던 거 다 그냥 접고 다시 국내 와서 한국에서 차라리 하는 게 관세 내가면서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의사결정까지 이어지지는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지금 요즘은 또 이제 경쟁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경쟁력을 갖고 서로 경쟁하는 시대이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첨단 기술 관련돼서는 서로 이 기술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또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첨단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네. 이제 중국을 대상으로도 물론 우리가 각을 세워야 되겠지만 예전보다 네. 미국과의 기술 협력에 있어서도 서로 어떤 고유한 정보나 데이터나 이러한 그 영업 기술, 영업 비밀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리쇼링을 하는 그래서 국내에 이제 그런 생산 기지를 마련을 해서 우리의 첨단 기술을 보호하고 대신 이제 협력할 수 있는 분야 이런 네. 것들은 이제 좀 외국과 협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해외 생산 기지를 이용해서 좀 더 값싸게 생산을 한다거나 이런 좀 그 우리의 생산 전략의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일부에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 후보 당선이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어떤 통상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쭉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귀가 솔깃한 내용도 하나 해주신 게 우리 기업들이 리쇼어링 고민해 볼 수 있는 여지도 생겨버린 거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요. 이미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 짓는데 출혈을 했는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또 우리 경제 입장에서 그러지 말고 다시 들어와서 한국 일자리도 좀 더 많이 생기게 하고 한국의 내수도 안 좋은데 한국 내수에도 좀 기여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에 다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그 기업들에게 반대로 보조금을 준다든가 뭐 페이버를 주면 이거는 WTO에 제소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저희가 사실 굉장히 모범적인 WTO 회원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초창기에는 우리의 보조금 정책으로 미국이나 EU 일본으로부터 제소를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제 그 이후로 저희가 이제 보조금 정책을 굉장히 이제 규범에 맞게 다듬었었기 때문에 굉장히 모범적인 회원국인데 오히려 지금은 이제 보조금 정책을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예. 거죠. 미국이 사실 이 다자주의 경제 질서를 만든 장본인인데 공격적인 이제 보조금 정책을 굉장히 또 차별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 WTO 규범을 무시하고 있다고 볼 수 예.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때 이 WTO의 분쟁해결 기구, 그러니까 사실 이제 WTO 규범을 다자주의적 무역 규범을 지키도록 국가들이 지키도록 일종의 담보 역할을 하는 네. 구속력을 주는 WTO 분쟁 해결 기구의 기능을 무력화시켰거든요. 예. 근데 이게 바이든 행정부 때도 전혀 어떤 이거를 개선하기 위한 진중한 노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WTO 규범은 사실 유명무실화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켜지지 않더라도 상대국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WTO 제소를 해도 이제 국가들이 그 판정 결과를 네. 존재하지 않는 상소기구에 상소를 해버리면 네. 이게 판정 결과가 그냥 아무런 효과가 구속력이 없이 그냥 궁중에 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러면 공허한 판결이 된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 판정문이 예를 들어 미국의 232조 철강 관세가 예. 규범 위반이다라고 판정을 사실 내렸었어요. 네. 근데 미국이 이거를 상소기구에 항소를 하게 되면서 이제 효력이 없어진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무력화 시켜버렸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 아무리 불만이 많아도 제소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구속력 있는 판정 결과로 이어지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이제 보조금 정책을 공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네. 그래도 사실 이게 이제 인터내셔널 레퓨테이션 이펙트가 있거든요. 네, 네. 국제적으로 이제 우리 국가의 이미지나 네. 어떤 평판 네. 이런 것들이 또 국제 무대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실 다자주의 경제 질서를 이제 준수하는 그런 국가의 이미지를 네. 지켜야 되는 그런 과제를 갖고 있고 예. 그리고 국제 경제 질서에 따라서 다시 이제 복원시키는 것이 우리의 또 이제 외교 정책 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이 미국을 따라서 이러한 위반을 맞불 하면서 보조금은, 예, 네. 그런 거는 사실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WTO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규범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어떤 선별적으로 어떤 특정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네. 어떤 인프라를 강화시키기 위한 보조금 이런 거는 사실은 허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보조금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산업 경쟁력과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이런 보조금 정책을 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이제부터가 새로운 시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예전에도 우리 사실 기업들이 경쟁력 갖추게 하기 위해서 WTO에 제소되지 않는 방법들 아주 묘수 찾아가지고 기업들에게 수혜주는 거 많이 우리 했었잖아요. 네네. 이번에도 좀 그런 해안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중국 관점에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에 대한 무역 장벽을 훨씬 더 강도 높게 높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정작 중국은 앞으로 미국 수출 힘들어진다 이렇게 단적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이제 수익 장벽이 높아지면 중국산 제품이 다른 제3국으로 몰리게 될 수 있을 거로 네. 보여지거든요. 오히려 네네네. 미국에 수출 못하니까 네. 제3세계로 간다. 네, 예. 네.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중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예. 중국에 대해서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또 그렇고 EU와 같은 선진국들도 이러한 대중국 수입이
수입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수입 규제 제도를 강화해 왔었거든요. 예를 들어 최근의 이유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40% 이상의 고유 관세를 매기겠다고 뭐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중국산 제품이 이제 제3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우회 수출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 뭐 멕시코, 베트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산 제품이 미국 시장으로 우회 수출되는 이제 통로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이 우회 수출에 대한 사실 수입 규제도 또 강화하고자 하고 있어서 이런 사실 또 간접적인 피해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에 부여했던 최혜국 대우 철회한다고 했었고 이 항구적 무역 뭐 정상 무역 국가인가 뭐 그런 것도 네네네. 미국 의회에서 예전에 표현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네네네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직접 미국에 수출하는 것도 맞고 제3세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맞고 그러면 앞으로 중국 경제는 좀 어려워질 것 같다. 저희가 이렇게 이해도 될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 대한 그 최혜국 대회 지위도 예. 이제 처리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 네. 그러니까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hip이라고 해서 예. PNTR이라고 하는데 예. 이제 그것도 이제 처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그게 의미가 그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그 동안에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낮은 수준의 관세를 예. 매기고 정상적인 무역 관계 지위를 부여를 한다라는 건데 그것을 철회하게 되면은 중국에 대해서 더 높은 수입 관세를 정당하게 매길 수가 있고 또 불리한 어떤 규제 조치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하는 것도 이제 근거가 생긴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미국 기업들이 중국과 교육을 하거나 거래하는 것이 굉장히 불리해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어쩌면 또 중국과의 통상 관계를 이제 단절을 해버리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국에게는 위협적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런 거를 사용할지 여부는 이제 협상 카드로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거를 정말로 사용할지는 모르겠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기업이 또 걱정이네요. 중국과의 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간재라든가 이런 걸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면서 우리가 성과 얻은 것도 있었고 반대로 중국에서 싸게 뭔가를 조달받아서 우리가 그걸 바탕으로 미국에 수출했던 적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든 이제 두 개 다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지니 그러면 우리 기업들은 중국에 거뒀던 매출 빵꾸난 거 채우기 위해서 제3세계 국가들 요즘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인도, 뭐 중앙아시아, 뭐 동남아시아, 중동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중국도 그런데 똑같은 것 같고요. 그러면 다자 무역이 어떻게 보면 거래처를 비교했었을 때는 오히려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뭐 중국에 대한 저희가 대체 생산 기지를 지금 찾아다니고 있는데 네. 이게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네. 인력도 좀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인프라도 사실은 갖춰져 있어야 되는 그런 생태계가 반도체 생태계가 마련이 돼 있어야 되는데 예. 이게 반도체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뭐 최소 5년 이상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 이제 베트남이나 뭐 말레이시아 같은 그런 대체 생산 기지가 이제 물망에 오르기도 하지만 이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쉽게 어떤 중국의 반도체 생태계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찾기가 쉽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뭐 생산 최종재를 이제 수출할 수 있는 대상국을 계속 찾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사실 다 시장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파이가 늘어나지는 예.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이런 미중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것이 이제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 속에서 이제 다른 국가들도 마냥 시장을 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세계 경제가 위축이 되고 세계 무역이 위축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마냥 수출 기지를 계속 찾아낼 수가 있을까?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지 투자라든지 아니면 뭐 기술 협력을 통한 어떤 공동 뭐 수출 플랫폼을 만든다거나 뭔가 좀 다른 어떤 전략적인 그런 그 통상 정책을 네. 강구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중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호무역주의가 높아지면 세계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경제도 위축이 걱정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관건은 이렇게 보호무역주의로 뭔가 관세 부과되고 그것도 보편 관세 형태로 부과되고 제일 싼 데서 조달받아서 물건 못 만들게 되면 전반적으로 물가 다시 오르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 미국 내 물가도 지금 잡혀지지 않는 네. 상황이고 계속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그런 지정학적 위기 이런 상황들이 또 에너지 위기 문제로 또 이어지기도 하고 네. 자원의 안보 문제도 생겨나고 있어서 필수재와 어떤 자원들 이런 에너지 이런 것들의 이제 비용이 계속 상승하는 어떤 복합적인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역도 더 어렵고 또 그 수입 장벽이 높아지면 그만큼 또 이게 트럼프는 관세가 결국 세금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 그거는 팩트와 다르죠. 저희는 알고 계시잖아요. 네. 경제학자시니까. 네. 이게 오히려 이제 국내 물가를 더욱더 높이는 그런 요인들인데 관세 중심의 통상 정책들은 이제 미국의 물가에도 사실 도움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이슈들을 복합해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적으로 이런 비용 상승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우리가 기후 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친환경 정책들을 모든 국가들이 이제 네. 시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게 또 친환경 기술을 도입을 하는 것이 또 기업 입장에서는 또 비용을 상승시키는 그런 예. 요인들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지금은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미국처럼 마찬가지로 엄청난 대규모 시장인 EU 시장을 네. 보면 이 친환경 정책에 대한 의지는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정책 변화, 기조는 변화가 돼서 순수한 어떤 친환경보다는 이 친환경 산업을 더 육성시키는 네. 방향으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EU의 기업들은 이 환경 비용을 내재화하기 위해서 비용 상승을 이제 감안하고 이런 전략을 추구했는데 EU 시장에 진출을 하려면 외국 기업들도 그런 환경 비용을 내재화시키도록 해라라는 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상승 문제 이런 것도 다 감안을 하면 전체적으로 이 비용 상승의 이슈는 모든 국가들에게 다 그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연스럽게 유럽 얘기를 해주셔서 이번엔 유럽과 미국의 관계 여쭤보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유럽과는 어떤 관계 설정이 예상되세요? 트럼프 후보의 대외 정책을 보면 이것도 이제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거래 중심의 동맹관에 네. 기초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일기 때도 동맹국 대상으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를 했었었고 네. 관세 인상 카드를 마구 위협하면서 무역 분쟁도 일으킬 정도로 거침없는 이제 일방주의적 행보를 보여왔거든요. 예. 그래서 트럼프 2기 행정부 때도 이제 이런 해외 주둔 미군 감축, 뭐 나토 탈퇴, 동맹국에 대한 방위 분담금 증액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요구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근데 이제 대신 과거와는 달리 단순히 독자적으로 일방주의적인 조치를 취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 기업들만 그러면 이제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동맹국들에게 이제 동참을 압박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동맹국들을 뭐 배제시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파트너십을 통한 관계가 아니라 압박과 강요를 통한 이런 관계 구축을 할 아이고, 것으로 쉽겠네.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유럽과의 관계는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네. 됩니다. 미국과 EU 간에도 사실 상당한 해결되지 않은 현안들이 있거든요. 네. 빅테크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EU 이제 국가들은 디지털세를 부과를 하려고 예. 했는데 그 때문에 뭐 보복 관세며 굉장히 큰 무역 분쟁이 있을 뻔했었고 대형 항공기 관련된 어떤 보조금 분쟁 이런 전통적인 그런 통상 현안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U가 트럼프 행정부가 만약에 보편 관세를 매기게 되면은 실제로 매기면 우리도 보복 관세로 대응하겠다. 뭐 이런 입장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관계에서도 잡음이 이제 발생을 할 것으로 보이고 안보 관계에서는 사실 더 관계가 소원해질 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 그러니까 러시아에 좀 더 친화적인 이런 트럼프 입장이 EU의 입장과는 또 대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서방 진영에 단합된 연대를 과연 기대할 수 있을까 네. 이런 또 그 의구심이 들고 이게 이제 국제 질서 전반에 굉장히 큰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서방 진영의 전반적인 단합도 지금 걱정된다 말씀 주셨지만 요즘 흘러가는 형국을 보면 EU 내부 국가들도 서로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미국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기 시작하니까 중국도 미국도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킬레스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EU의 약한 어떤 국가를 딱 찔러서 니들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네네. 대표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산 전기 자동차에 EU가 그 관세 대폭 높이려고 하니까 스페인이 그렇게 중국에 많은 농산물 수출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스페인에게
그럼 니들 뭐 하몽이니 뭐 안 사 했더니 또 스페인이 또 EU에서 자동차 생산 2위의 국가고 그랬더니 스페인이 또 우리는 EU 입장과 다르다 이렇게 되고 앞으로 EU 자체도 단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지가 계속 있을까 싶어요. 그게 EU 내에서 굉장히 큰 고민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작년에 EU가 경제안보 전략을 발표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다자주의 어떤 질서를 신봉하는 그런 어떤 연합체였는데 미중 간의 갈등이 이제 심화가 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렇게 계속 새우등 터지시듯 계속 이러다 보니까 예. 우리가 단합을 해야 되는 그 중요성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EU 여러 회원국 중에서 자기들과 좀 친한 국가들을 공략을 해서 네. 이런 약한 고리를 활용하는 그런 거의 문제점을 굉장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안보라는 어떤 테마 하에 네. EU 회원국들을 단합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사실 EU 집행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실제로 네. 어떤 구체적인 정책들이나 조치들이 이행되기 위해는 EU 회원국들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EU의 정책적 방향은 그런 이유들 때문에 경제안보라는 그런 주제 하에 회원국들의 단합을 지금 마구 유도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다음 질문 드릴 거는 이거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요. 뭘 여쭤보려고 했었냐면 EU만 그럴 게 아니라 이 미국의 그 지금 어떻게 보면 판을 바꾸는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지금 다들 머리가 터지려고 하잖아요. 그럼 EU 뭐 하다못해 중국과 한국, 일본까지 연대해서 야 미국 그러지 마. 우리 예전처럼 그냥 편하게 교역하고 더불어 지금 파이를 키우고 물가도 낮춰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제3세계 연대 이런 걸 좀 기대할 수는 없는 거냐고 여쭤보려고 했더니 EU 내부에서도 안 되네요. 네, 제3세계는 지금 글로벌 사우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동안 우리끼리 아시아 지역 국가들끼리라도 연대를 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예. 입장들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교수님 조금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뭐라고 할까요? 대안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쪽에서 준비나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런 거 좀 짚어주세요.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이제 거의 확정이 되면서 네. 이제 통상 정책 내지는 대외 정책의 방향이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방향으로 강경화될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출 대상 1, 2위 국가이기 때문에 네. 매우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어 이제 미국의 보편 관세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미국의 모든 무역 상대국이 관세 인상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격 경쟁력이 특별히 차별받는 거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그래서 우리 제품의 이제 기술 경쟁력 네. 내지는 이제 제품의 가치나 어떤 수준 이런 것들을 이제 경쟁력을 높이면서 미국 시장 내에서 계속 이제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더욱더 키워나가는 그런 전략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통상 정책 방향이 이제 기본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이 어떤 직접적인 최종재 수출에 네.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현지에 진출을 해서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 그런 전략을 좀 더 현명하게 어떻게 다양하게 전개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네. 보이고 외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이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것이 사실 관건인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우리 기업들이 민첩하게 로비 활동 네.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미국 정부와 긴밀하게 이제 소통 채널을 계속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사전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적으로 대응을 하고 뭐 최대한 우리가 어떤 유예라든지 예. 뭐 면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어떻게든 우리가 이제 크게 타격을 받지 않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마지막 말씀에 전 희망이 느껴지는데요. 우리만 관세가 부과된 게 아니다. 동맹국 모두에게 동일한 수준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지니 경쟁력을 확보하면 또 기회가 있다는 말씀 참 그래도 그거 진짜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환율입니다.
오늘 벌써 1,400원을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 이런 형태로 계속되면 앞으로 강달러가 계속 우리가 이어질 거다. 왜냐하면 많은 국가가 미국 수출이 어려울 것 같으니 이런 기조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환율 이슈는 그동안 트럼프 일기 때 보면은 네. 환율을 조작을 해서 미국의 수출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국가들이 이를 환율 정책을 이용하는 경우에 이를 이제 통상 정책으로서 제재를 하려고 했었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런 또 방향으로 만약 환율 강달러를 이용해서 국가들이 미국의 수출을 더 늘려서 어떤 또 무역 적자가 확대가 된다. 네. 그러면 또 이제 환율 이미 사실 환율 상계관세 조치라고 해서 예. 환율을 조작해서 이제 이 환율 조작을 이제 보조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상계관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예. 법을 개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환율 상계관세 조치를 활용할 수 있는 또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래서 또 그것도 이제 저희가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그렇네요. 것 같습니다. 야, 이제 앞으로 정말 우리가 산 넘어 산이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오늘 복잡다기한 통상적인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국립외교원의 이효영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